삼성이 노조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네. 이번 기회에 삼성 아예 망하게 해줘야겠다. 현재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 첸나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구금까지 되는 등 상황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어린 여대생이 썼지만 어른들을 뼈 때리는 말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번역해왔습니다. 얼마 전 약 600명의 삼성전자 인도법인 직원들이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시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현지 경찰이 시위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가 주도하여 시위를 강행했죠.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 불법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은 4개의 웨딩홀에 분산 수용되어 이례적인 대규모 구금 조치가 취해졌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도 정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도대체 첸나이 삼성 직원들은 왜 이런 정부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건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인도 직원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했다고 해요. 인도 직원들은 공장 인근 천막에 머물며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런 강성 노조들의 불법 행위가 가장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지금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가전공장은 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1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6조 원에 달하는 인도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공장이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이러한 불법 시위는 삼성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죠. 문제는 삼성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노조 위원장이 누구인지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저는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노조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찼습니다. 노조와 직원들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노조를 공식 인정해달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측면이 있어요. 노조 측에서는 권리 보호와 단체 교섭을 위해 노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조를 인정하는 순간 잃을 게 많은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글로벌 기업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건 끝까지 삼성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임금 상승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임금 인상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근로자 임금도 올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인도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데 자기들은 40만 원 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으니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죠. 이는 약 43%에 달하는 대폭적인 인상률로 일반적인 임금 협상에서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현재 임금은 이미 인도의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그 후 인도 여론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를 보고 나서야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하겠다. 노조보다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르지만 숭늉공의 경우에는 월 7천에서 1만 5천 루피 정도로 많이 받아봐야 24만 원입니다. 이미 삼성은
2배가량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인도 네티즌들은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라며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삼성 편을 들고 있어요. 이 사태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 인도 직원들의 월급이 공개되면서 인도 내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미 평균의 2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놀란 인도 사람들은 인도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졌어요. 인도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점이죠. 그래서 첸나이 노동자들의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구금시켜버린 거죠. 최대한 이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인도 내에도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자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인도 국민들이 이미 돈도 많이 받으면서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는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자 노조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삼성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며 제품을 15초 내로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웬만한 가전제품 택타임은 10초 초반대로 전 세계 삼성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15초면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동자들은 현재 근무 시간보다 주당 13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은 대폭 인상하면서 근무 시간은 크게 줄이자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GM 공장의 인수철수 배경이 또다시 이해가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GM 공장이 결국 인도에서 못 버티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절대 일을 안 한다며 애초에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엄청 많다며 학을 떼고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죠.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과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 제공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이 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사례로 여겨져 왔죠. 따라서 이번 노사 갈등과 그로 인한 생산 차질은 인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점점 장기화되면 누가 인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상황 파악 안 되는 소수의 삼성 노동자들 때문에 인도 전체로 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런데 삼성은 진짜 다르구나 느꼈던 건 삼성전자가 약속한 개선 사항들이었어요. 직원들의 통근 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노선을 현재 5개에서 108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에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의 더운 기후를 고려할 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개선 사항이죠. 이때까지 이렇게 직원들을 대접해준 기업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노동자들의 가족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참석하는 가족에게 2,000루피 상당의 선물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제가 더욱 감동한 부분은 노동 중 사망 시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꽤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노조 측의 요구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최근 충격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카드를 내놓은 건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철수하면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요. 삼성이 못 해낸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 대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초기에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현재 직면한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인도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경영상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로 고려 중인 옵션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인도는 그 몇 명 때문에 몇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의 발표에 따라 인도 정부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인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철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까운 옆나라 태국 사례를 보면 더욱 위기감을 느끼실 건데요. 태국에서 벌어진 벤 코리아 운동으로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벤 코리아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 몇몇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으로 시작된 게 지금 태국 여행업계에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업의 투자 철회는 단순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의 변화를 의미해요. 제 생각엔 지금 인도 정부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과 경제 정책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거든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철수할 경우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게 태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반응은 불보듯 뻔하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 친구들과 이번 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모두가 분노했어요. 친구들 대부분은 인도의 엘리트라 불리는 집단이라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죠. 대부분 외국계 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특히 삼성과 LG는 인도에서 매우 선호하는 기업이에요.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죠. 특히 삼성이나 LG에 취직하려던 친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이나 삼성 공장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인도의 많은 엘리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이런 인재 유출이 마냥 인도의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죠. 실제로 얼마 전 한 친구가 베트남 하이퐁의 LG 공장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슈리아는 LG전자와 정말 깊은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최근 출시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제품을 보고 그 부서에서 꼭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친구죠.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줬어요. 사실 슈리아는 원래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처지였어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 혼자 집안을 책임지셨어요. 그 당시 보통 가정부를 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었는데 가정부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었던 곳이 있거든요. 바로 한국인 임원의 집이죠. 인도에는 워낙 노동력이 값싸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 쪽 기업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인도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외국인 가정에서 일할 때는 더욱 그랬죠.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곳은 중국 기업 임원들의 집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지저분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기름진 그릇들이 끝없이 나왔고 바닥은 늘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모두 꺼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중국인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마치 기계처럼 취급했어요. 쉴 새 없이 일을 시키고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죠. 그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고 때로는 비인간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식사 시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부들이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 기업은 어떤가 싶어 일본 기업 임원들의 집을 살펴보면 거긴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극도로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잘리거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큰 문제가 되었고 물건의 위치가 1cm만 어긋나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일본인 고용주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냉정함은 가정부들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유난히 가정부들에게 인기 있는 집은 바로 한국인 임원들의 집이었어요. 거긴 정말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정부들끼리 하는 말로 마치 천국과도 같았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인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었고 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가정부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주었죠. 특히 한국인 집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가정부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기도 했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었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죠. 이런 대우는 다른 외국인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더 감동적인 건 가정부의 가족 사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픈 가족이 있으면 휴가를 주었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었죠. 이런 모습에 많은 가정부들은 한국 임원의 집이라면 서로 가려고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슈리아의 어머니는 특별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슈리아의 어머니는 LG전자에 다니는 한 임원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임원분들은 특히나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죠. 두 분 모두 LG전자의 고위 간부로 일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어 보였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던 모습과 달리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리아의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임원 부부는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한국에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날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고통에 그 두 분은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떠난 이후부터 두 분은 일에만 매진하며 아픔을 달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슈리아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슈리아를 하루 데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두 분은 슈리아에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아마 어린아이를 보는 일이 오랜만이고 작고 귀여운 슈리아에게서 먼저 보낸 아이 생각이 났을 테죠. 그 이후로 한국인 부부는 종종 슈리아에게 선물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과자나 장난감이었지만 점차 그 선물은 커져갔습니다. 책이나 학용품 등 슈리아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슈리아의 어머니는 이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슈리아가 평소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슈리아의 어머니도 더 가정부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슈리아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한국인 임원 부부는 슈리아의 어머니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슈리아의 교육을 후원하고 싶다며 대학교에 갈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슈리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슈리아를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시키는 건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인도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슈리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임원 부부는 슈리아의 어머니가 오고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 전에 가정부들은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해졌다고 했죠. 처음엔 10분 정도 일찍 집에 가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근무 시간에도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경우도 봤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떤 가정부는 집에 생필품을 챙겨가다가 고가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 골치가 아팠다고 했죠. 그러나 슈리아의 어머니는 늘 정성스레 집안 정리를 해줬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만족스러웠대요. 게다가 일체 집안의 물건에는 손 떼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물건을 집에 두고 다닐 수 있었고 덕분에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는 모두 슈리아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두 분이 잘 해내신 거지만 슈리아의 어머니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있어 인도의 학비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슈리아의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슈리아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죠. 집안의 가장이지만 다리가 불편해 일을 하지 못했고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한국 임원 부부에게 감사해했죠. 슈리아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고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부터 슈리아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하더라고요. 그 덕에 슈리아의 성적은 날로 향상되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슈리아는 성적이 잘 나올 때면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달려가 성적표를 자랑하기도 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때때로 그들은 슈리아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슈리아의 가족과 임원 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마치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죠. 이런 환경에서 꿈을 키워간 슈리아는 언젠가 자신도 LG전자에서 일하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LG전자에 입사하면서 그 꿈을 이룬 거죠. 오랜만에 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슈리아는 지금 베트남 하이퐁에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정말 만족한다고 말했어요.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아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슈리아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첫 월급으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신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어떤 선물을 줬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의외였어요. 빨간 내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슈리아가 검색해봤더니 한국에서는 원래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드리는 거라고 하길래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빨간색 내복을 사드렸다고 했죠. 한국인 임원 부부 두 분께서 슈리아의 선물을 보고 기특해하면서도 감동하셔서 눈물도 글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슈리아는 사실 자기가 드린 것보다 이번에도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인 임원 부부는 한국에 일이 있어 한동안 들어가야 하는데 이 김에 슈리아의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와 다리 수술을 받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슈리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다쳤는데 꽤 오랜 기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인도의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치료비로만 엄청난 금액을 썼죠. 갈수록 다리가 악화되어서 결국엔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집에서 쉬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 부부의 그 제안을 듣고 슈리아의 가족은 감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 전 슈리아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의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슈리아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다정한 것은 맞지만 이 임원 부부는 정말 특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슈리아는 곧 한국에 들어가 아버지도 살펴보고 한국 여행도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도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슈리아와 만났어요. 우리는 곧바로 슈리아의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병원 내부가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과 꽤 넓은 복도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슈리아의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슈리아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열심히 재활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재활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도에서는 수술 후 그저 쉬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슈리아의 아버지는 매일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물리치료실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온갖 첨단 기계와 장비들이 즐비했거든요. 슈리아의 아버지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슈리아의 아버지는 평생 불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노력하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슈리아 아버지는 한국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슈리아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슈리아는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국인 아저씨를 향해 달려가서 안겼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슈리아와 가족들을 도와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잠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슈리아가 온다는 생각에 얼굴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슈리아에게 듣던 대로 정말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은 슈리아와 슈리아의 아버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른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병실을 나와 병원의 옥상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슈리아는 이런 모습이 마치 꿈만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어떻게든 한국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했죠.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고 슈리아는 일단 베트남 하이퐁에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물론 너무 잘 사는 나라라서 도와줄 게 없겠지만 자기처럼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월급이 워낙 많으니 그중 일부를 기부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저는 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인 부부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죠. 오늘 인도 여대생이 보낸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몇몇 인도 강성 노조 때문에 인도 기반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온정을 베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서 절대 봐주지 말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